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격비지수뿐만 아니라 이거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그럼 뭐가 주가 조정을 초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앞으로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와 더불어 우리 주식시장도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에 있어서 최근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핵심이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가는 높은데 고용이 낮고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연설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요. 이번에 9월에 FOMC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죠. 주로 물가는 높지만은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이거를 반영해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소비 투자 위축되면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최근 3개월 비농업분의 고용이 2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용이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많이 과거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AI 활용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공급 측면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 관세 때문에 근원 PC 물가가 0.3에서 0.4%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내년 말 관세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어도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거는요. 수입업체,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그거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하고 생산자들이 부담하고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면요. 기업 수익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한테 물가 전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물가 상승이 높고 미국의 실질 가계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책 방향, 앞으로 올해 2번 FOMC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 2번 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것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전 결정된 경로가 아니다. 늘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그러죠.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 데이터가 뭡니까? 주로 고용 데이터하고 물가 데이터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PC 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될 9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계은행 건전성은 양호하다. 그러나 주식시장 자산 가격은 높다. 특히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한번 진단해 보면요. 제가 미국의 실제 GDP, 잠재 GDP를 추정해가지고 그려본 겁니다만은 이 아웃갭이 실제 GDP하고 잠재 GDP 퍼센트 차이예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능력보다 거의 8% 이하로 성장합니다. 근데 미국이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경기 굉장히 빨리 회복됐죠. 그래서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는데요. 올 상반기 추정해 보니까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제가 고용하고 실업률인데요. 최근 3개월 이동평균 고용이 비농업 부문에서 2만 9천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 평균 19만 2천 명 증가했죠. 크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올 6월에는 고용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4%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4.3%까지 올라왔죠. 물론 장기 평균이 5.2%입니다. 장기 평균보다 낮지만은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죠. 미 연준이 중요시하는 게 PCE 물가상승률, 개인 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인데요. 이게 올 상반기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평균 물가 목표제로 2%인데요. 이걸 다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유지하는 요인이죠. 앞으로 이 물가 상승률 제가 8월 이후는 전망한 겁니다만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물가 데이터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8월 연준 의장이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이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는 것이죠. 버핏 지수라는 것은 주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2001년에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고 버핏이 주시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버핏이 지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2000년 1분기에 이때 IT 거품이 발생했을 때였거든요. 이게 210%였었어요. 그런데 올 2분기 보니까 329%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걸로 보면은 미국 주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연준 의장이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좀 겸손하게 했습니다만 이거로 보면은 지나치게 고평가된 거죠. 2000년에서 2024년 평균이 197%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볼 때 고평가됐다. 참고로 시가총액을 어느 시장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시가총액은 미 연준의 자금 순환상에서 나오는 각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버크셔 해셔웨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은데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 2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버크셔 해셔웨이 현금성 자산이 3,400억 달러 약간 넘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거는 그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동성에 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지표 유동성 하면은 M2 강의 통화지표죠. 그래서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건데요. 이게 2000년 1사분기에 433%였습니다. 시가총액 M2에 비해서 4.4배. 그때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붕괴됐었죠. 그런데 올 2분기 데이터를 보니까요. 454%입니다. 오히려 IT 거품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 지수뿐만 아니라 이거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미국 주시장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물론 거품이 발생했다고 당장 꺼지는 건 아닌데요. 이런 지표 보면은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 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 한 사이트인데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이게 가면은 매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레스먼트 PER이라고 해요. 크레스먼트라는 회사가 PER을 작성하는데요. 이거는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를 고려하는 실질 PER입니다. 그리고 또 사이클리컬 PER, 우리가 보는 단순 PER이 아닙니다. 10년 기업 실질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토빙 Q, 그 다음에 S&P 회귀 분석해가지고 그 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 사이트에서 네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역시 144%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미시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미국도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거시적 측면에서 명목 GDP, M2, 그 다음에 PER, 토빙, Q 이런 것에 비해서 역사상 가장 고평가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품이 발생했다고 당장 꺼지는 것은 아니죠.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주가가 역사상 가장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게 언제라도 꺼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보면요. 저는 여러분한테 내년까지 우리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OECD 선행지수가 우리 코스피하고 방향 거의 같거든요. OECD 선행지수 올 7, 8월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거는 뭐 9월 이후로는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제가 전망하면 계속 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은 같습니다. 근데 OECD 선행지수가 오를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추세는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OECD 선행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괴리가 너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주주가치 재고정책 많이 펼치고 있죠. 상법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 괴리를 벗어난데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가도 코스피가 약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추정하고 적정 코스피를 추정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비해서 24% 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 코스피가 3,200은 갑니다. 3,200 갈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적정 주가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만 3,288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명목 GDP가 한 4.3%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 코스피가 3,466 정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 수준을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적정 수준 2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보면요. 이 코스피라는 게 이 적정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가대평가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많이 가대평가됐죠. 그리고 저평가됐는데요.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이게 2로 10% 정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도 이런 거 경제 변수로 평가하면 가대평가 영역에 들었다. 미국보다는 가대평가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이게 의미한 거는 올해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보다 한 45% 올랐습니다. 저평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코스피 상승률은 많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버핏 지수를 한번 제가 구해봤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따로 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버핏 지수라는 것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죠. 그래서 2004년에서 2024년의 평균이 74%예요. 그런데 지금 9월 23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110% 근접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가도 버핏 지수로 보면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어요. 증시 제도 여러 가지 개편하면서 이게 우리도 이제 계속 100을 넘고 아까 미국은 제가 330% 근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단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코스닥도 과거 평균을 넘어섰습니다만은 평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코스피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시가총액을 M2 아까 미국으로 비교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미국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는 낮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M2가 7월
9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8, 9월을 제가 M2를 전망했고요. 시가총액 9월 23일 기준으로 보니까 65% 정도 됩니다. 사실 작년 말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목 GDP뿐만 아니라 M2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이게 결국 평균을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주식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23일 기준으로 65%입니다. 지난번 고점이 66%였습니다. 물론 2007년에 83%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은행 금융그룹 연구소 소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옵니다. 캠페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회사에 다 은행들이 캠페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주식형 펀드를 144조까지 모아줬어요. 은행들이 그게 돈을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주가가 고평가됐었죠. 그런데 결국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44조 같은 주식형 펀드가 72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증시 제도 개편 때문에 이게 지난번 고점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과거 역사를 보면은 M2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의 영역에서 들어섰고 상승률은 그렇게 앞으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020년 4월이었었죠. 이게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40% 가대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3,300 갔을 때 한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7월 통계고 8월에 좀 줄어들었다가요. 아마 9월 수출 통계가 10월 1일 날 발표되면 다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9월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을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일까지는 제 예상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거 10일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은 코스피 가대평가 정도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역시 이거로 보여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HP 필터,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중기 추세를 구하고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국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추세에 비해서요. 이것도 역시 9월 24일 기준입니다만은 한 14%, 이때가 15% 가대평가되고 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정도는 아니지만은 단기 추세에서 너무나 이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서 작년 말에는 모든 게 가소평가됐기 때문에 주가 오릅니다. 주식 사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코스피가 다소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코스피가 쉬지 않고 계속 오르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버핏 지수나 M2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가대평가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기는 합니다. 그럼 뭐가 주가 조정을 초래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4분기가 전망을 하면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미국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무역 관세. 우리나라는 아직 타결이 안 됐죠. 일본은 미국하고 타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아직 타결 안 됐고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남아있고 특히 미국 경기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연준 의장이 지적할 만큼 미국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이 연방기금금리 기준금리를 5.5에서 지금 4.25%까지 내렸는데요. 앞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용, 물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컨센서스는 연말에 3.75%라는 겁니다. 더 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도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물가가 2% 후반대로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일본은 그 시기의 문제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요. 엔화가 강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달러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과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인데요.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일본을 올리면 이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가 강세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요. 언제든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년 8월 기억하시죠? 그때 일본이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었죠. 엔달러율이 161엔에서 144엔까지 급락합니다. 8월 5일 하루에 우리 코스피가 8.8%나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떨어졌다가 곧바로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고평가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아마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환율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상황 변화 보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고평가된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가 같이 떨어질 텐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요.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때도 있고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81년, 89년 우리 특수한 삼정호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많이 오르고요. 90년대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S&P 500이 우리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00년에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런데 이때 그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코스피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인덱스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대 지수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8 굉장히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더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주가 지수만 그려놨습니다만 또 이머징 마켓 주가하고 S&P 500 상대 주가를 고려하더라도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대평가된 주가가 어떤 일을 발생하면은 조정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면이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상승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이 올 때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미국 비중이 68%나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미국 비중 68%는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68% 있는 미국 비중을 50% 40% 안팎으로 더 줄이고요. 대신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가가 고평가됐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심각하게 붕괴되느냐, 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느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우리 주식시장, 우리 선행지수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상승 추세다. 그래서 일부 충격이 와가지고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미국보다는 우리 코스피,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